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강입니다. 서양 조경 프랑스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조경 양식이 평면 기하학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노단식, 단이 많은 노단식이고 프랑스는 평면 기하학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원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자, 프랑스 정원의 특징 첫 번째 보게 되면, 자, 소로와 자,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여기서 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책로라든가 이런 작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산책로 같은 작은 길을 이야기하고요. 이러한 소로와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자, 두 번째는 자, 대도시나 또는 왕과 귀족의 저택에서 유명한 정원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족 집안의 대표적인 평면기하식 정원, 보르비 꽁트 정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왕에 있어서는 베르사유궁의 정원, 루이 14세죠. 아주 유명한 정원, 평면기하식 정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정원,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산악지형이라고 하면 프랑스는 평지가 많으니까 평면기하학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원이 나오죠. 최초의 평면기하학식 정원, 보르비 꽁트 정원. 자, 니콜라스 푸게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재무장관, 당시에 그 현재로 따지면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이 니콜라스 푸게라는 인물의 보르비 꽁트 정원. 자, 누가 설계를 했다? 앙드레 르 노트르라는 인물입니다. 자, 앙드레 르 노트르는 이탈리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조경가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니콜라스 푸게라는 인물이 이 앙드레 르노트르한테 정원을 설계할 것을 이제 부탁을 해서 최초의 평면기하식 정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콜라스 푸게의 보르비 꽁트 정원 최초의 평면기하식 정원이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앙드레 르노트르라는 인물은요, 비스타 수법을 즐겨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타 정원이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비스타 밑에 팁을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비스타. 자, 좌우로 시선이 습등에 의해서 제한되고 정면에 한 점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되어 주축선이 두드러지게 하는 경관 구성 수법. 이 말은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자, 숲으로다가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용자는 왼쪽, 오른쪽이 가려져 있으니까 전방만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림으로 그린다 치면은, 자, 요렇게. 그래서 내 눈이 앞쪽만 볼 수 있도록 이 양쪽에는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라든가 총림, 숲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비스타 수법입니다. 자, 이런 비스타 수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관을 초점 경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스타 경관을 다른 말로 그래서 초점 경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스타 수법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어떤 조성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가림 수법 이어서 한번 볼까요? 눈가림 수법. 자, 비스타 수법을 쓰다 보면 왼쪽, 오른쪽이 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눈가림 수법을 쓰게 되면 정원을 한층 더 크고 또는 변화 있게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정원이 실제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심리적으로 갖게 됩니다. 좁은 정원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눈가리 수법을 이용했을 때 정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게 비스타 또는 눈가림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이제 한 장 넘겨서 69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니콜라스 푸게가 보르빅 공투 정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들고 나서 이 정원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재상들을 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면서 재상들뿐만 아니라 왕도 같이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자랑을 하고 싶어서 왕을 포함한 재상들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엽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루이 14세라는 인물인데 이 왕이 와서 봤더니 이 일개 재상이 너무 호화롭게 정원도 꾸미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쓰지 말아야 될 금부치로 된 어떤 뭐랄까요, 그릇이라든가 수저 이런 것을 갖다가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를 쓰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이 14세가 화가 잔뜩 나서 그 니콜라스 푸게라는 그 재상을 바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개 재상이 그렇게 큰 대저택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궁궐에 있는 정원은 너무 초라한 거죠. 다시 앙드레 르노트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르빅 공트 정원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한 정원을 이 궁궐에다가 조성하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베르사유 궁궐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태양광선을 펼쳐지는 듯한 방사상의 축선을 전개했다. 루이 14세는 스스로 나는 태양이다, 태양왕이다 라고 자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 가운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어때요? 태양이 펼쳐지는 듯한 이러한 동선, 이러한 축선을 전개를 시키는 거죠. 어떤 베르사유 궁의 정원 조성 기법을 보게 되면 이런 태양광선을 펼치는 듯한 이런 기법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비스타. 이게 축선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이게 총림이에요. 숲입니다. 이러한 게 비스타예요. 비스타. 좌우로 시선이 가려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스타. 그 다음에 이러한 네 번째입니다. 이러한 부축의 교차점에는 부동선이 되는 거죠. 화려한 화단, 분수 또는 연못 이러한 것들로 꾸며지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한 축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또 비스타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비스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비스타 수법을 이용한 평면 기하학식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에 있는 아폴로 분수와 라토나 분수 이름이죠. 그리고 물극장 이 세 가지가 베르사유 궁 정원에 있는 어떤 그 시설물이다. 이렇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르노트라는 인물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은 스케일이 커요. 장엄한 스케일. 건물이 아니라 정원 중심.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면 기하학식. 다시 또 나오죠. 평면 기하학식. 비스타와 소로의 끝없는 외부 확산. 여기서 소로는 아까 이야기한 알레 산책로를 말하죠. 산책로. 소로는 산책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꼭 기억하실 것은 비스타 수법을 이용한 평면 기하학식, 그리고 최초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 니콜라스 푸게의 보르빅 공트 정원, 그리고 베르사유 궁에 있는 시설물 아폴로 분수, 라토나 분수, 물극장 요거는 꼭 좀 기억하고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게 또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 정원의 특징을 볼까요? 영국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영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영국은 정형식 17세기까지는 정형식으로 가다가
17세기는 정형식으로 가다가 17세기는 정형식이에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형식 정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 단정돼 있고 깔끔하고 그렇지만 재미가 없다.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정원이 정형식 정원입니다. 상당히 단조롭죠. 깔끔하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없는 정원, 통일성은 있지만 다양성이 없는 정원, 이게 정형식 정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17세기까지 이렇게 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18세기 딱 들어서면서 어때요? 낭만주의 운동, 자, 루소, 켄트, 브리치맨 이러한 인물들, 자, 이러한 낭만주의 운동으로 자연식 또는 자연 풍경식 또는 전원 풍경식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자연 풍경식 또는 다른 말로 전원 풍경식. 자, 이러한 정원이 이제 발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영국의 자연 경관을 보면, 영국의 자연 경관은 어떤 경관이냐? 목초지가 넓게 전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가적인 풍경을,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정원화시키고자 했던, 자, 이러한 정원 양식이 자연 풍경식입니다. 자, 자연 풍경식 정원, 자,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 정형식 정원에서는 17세기까지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탈리아, 프랑스의 영향으로 자,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 기하학적인 정원,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자, 17세기까지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형식 정원. 자, 18세기부터는 자연식이 되는 거죠. 자, 팁을 보시게 되면 매듭파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낮게 깎은 회양목. 자, 매듭파단,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드는 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매듭파단은 여기서 봤을 때는 자,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매듭파단 또는 낫가든이라고도 합니다. 낫가든. 자, 여기서 낫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겁니다. 낫, 그 다음에 가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낫가든. 그래서 매듭파단, 다른 말로 낫가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미원입니다. 미루원을 말합니다. 미루원을 말한다. 자, 미루원을 말한다. 미루원. 자, 그래서 자, 미원은 자, 수목을 전정해서 정형적인 모양의 미로를 만드는 거. 요게 미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형식 정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자, 7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세기 들어서면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낭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자, 18세기의 낭만주의 운동. 그 다음에 영국의 어떤 풍토와 환경. 자, 이러한 영국의 풍토와 환경에 맞는 자, 조경을 창조하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정원이 자연 풍경식 정원. 자, 이러한 영국의 자연 경관의 특징이 어떠한 게 있느냐? 첫 번째, 느릅나무, 참나무가 아주 무성합니다. 느릅나무, 참,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느릅나무, 참나무가 무성한 습,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넓은 목초지가 전개가 됩니다. 목초지가, 잔디가 쭉 전개가 되고. 자,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영국은요, 어때요? 목가적인 이러한 전원 풍경. 자, 얘를 갖다가 자, 정원화 시키고자 하였다. 그게 뭐다? 전원 풍경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우 정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스토우 정원. 우리 영국의 전원 풍경식 정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딱 스토우 정원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누가 설계를 했다? 찰스 브리지맨.
중요한 인물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자, 브릿지맨이 설계할 때는요. 정원이 어떠한 형태냐면 자, 이렇게 직선도 있고 자,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이렇게 직선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도 있고 자, 이러한 형태의 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원을 봤을 때 보세요. 이 왼쪽 상단과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쪽은 상당히 정형적이에요. 이쪽은 상당히 정형적입니다. 왜? 직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토우 정원을 보고 자, 켄트라는 인물이 자, 이 정원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연은 켄트가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직선을 다 없애고 다시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우 정원은 이렇게 직선은 다 없어지고 이런 곡선으로다가 정원이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릿지맨이 설계한 게 나중에 켄트가 직선을 없애면서 다 곡선화시키고 자, 마지막으로 란셀로트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개조를 다시 한번 시키게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우 정원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자, 제일 처음에 누가 설계했다? 브릿지맨. 처음에는 브릿지맨. 자, 이 브릿지맨이 처음에 설계한 거를, 자, 켄트가 한번 수정을 하고요. 켄트가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자,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다시 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스토우 정원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게 됩니다. 자, 하하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하의 개념을 도입했다. 자, 하하의 개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하하가 뭐냐? 하하.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 내용 요거 잘 좀 기억해 주실게요. 요거 이렇게 제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하하. 자, 중세. 자, 내용을 먼저 볼까요? 중세 프랑스의 군사용 호. 자, 정원에 물리적인 경계 없이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정원 부지의 경계선에 또랑을 팜으로써 가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나 산림, 경지 등을 정원 풍경 속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자, 우리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정원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정원을 만들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담을 딱 만들고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게 되면 어때요? 이 물리적인 이러한 담이 있게 되면 이 바깥쪽에 아름다운 목가적인 전원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걸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담을 이렇게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가 내가 정원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키우는 가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도망갈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어떤 뭐 도둑이 들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여기를 땅을 이렇게 파놓으니까 어때요? 바깥쪽에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으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어떤 자연스러운 경계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하 수법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맨이라는 인물이 이 하하 수법을 이용해서 스토우 정원을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내용으로 와서, 자, 그러면 이런 낭만주의 운동가 자연 풍경식 정원가는 누가 있느냐? 자, 스테판 스위처부터 브라운까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인물, 자, 정리해보게 되면, 루소 기억해 주시고, 자,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 찰스 브릿지맨 기억하십니다. 자, 하하의 개념을 도입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 넘어 보이는 자연경관은 누구나 관망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다 뭐를 판 거예요? 이렇게 홀을 판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아름다운 경관은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여기 있으면 자, 바깥에 있는 경관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켄트라는 인물. 자, 켄트라는 인물. 자연은 직선을 싫어한다. 자, 랩튼 인물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풍경식 정원의 완성자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레드북이라는, 자, 스케치북이에요. 요거는, 레드북은, 자, 이 랩튼이라는 인물이요, 그림을 아주 잘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스케치북인데, 이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시공 전, 시공 후. 그래서 항상 이 레드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스케치를 했던 인물, 풍경식 정원의 완성자, 험프리 랩튼. 자, 그리고 브라운이죠. 자연스러운 모든 자연이 정원이다. 자,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다 정원화시키고자 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레드북입니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험프리 랩튼. 자, 그래서 자, 개조 전후의 모습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자, 그림을 그렸던 스케치북. 자, 윌리엄 챔버. 자, 큐가든 다시 한번 큐가든 요거. 그래서 큐가든을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식 건물과 탑을 도입했다. 자, 요 내용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7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공공적 성격의 정원, 공공적 성격의 정원. 자,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서 한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1843년 버크네드 조셉 팩스턴. 자, 이 버크네드 공원은 이후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센트럴 파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독일로 갑니다. 독일도요. 독일도 아주 자연스러운 경관을 다 정원화시키고자 하는, 자, 독일도 마찬가지. 여기도 상당히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또는 뭐 구성식이라고도 하고요. 자연식, 구성식. 정원 양식 자체가 영국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요 내용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식물 생태학과 지리학의 기초를 둔 과학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세요. 과학적 기반. 이 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분구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도심 지역의 자, 텃밭이다. 자, 그래서 한 단위가 200제곱미터 되는 자, 땅을 시민에게 대여한 거. 요게 분구원이고요. 자, 클라이가르텐이라고 해서 자, 독일의 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물자를 조달했던 이러한 곳이 분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자, 시행되고 있다. 이 내용도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분구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분구원 기억해 주시고, 자, 미국으로 갑니다. 센트럴 파크이죠. 중요하죠. 요거 센트럴 파크. 자, 누가?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 자, 옴스테드라는 인물과 자, 캘버트 보.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에 갖는 의미는 자, 최초의 세계입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이다.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 센트럴 파크가 어떻게 설계가 됐느냐? 자, 설계 공모전에 이 옴스테드와 캘버트 보가 이 설계 공모전에 설계 작품을 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출작된 작품이 그린스워드안이라고 하는 설계안을 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죠. 자, 그린스워드안이 이제 당첨이 되면서 이게 센트럴 파크로다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 그린스워드안의 특징, 자, 입체적인 동선, 평면적인 동선이 아닙니다. 입체적인 동선 체계. 그 다음에 차폐를 위한 외주부 식재. 차폐라는 말이 나오죠. 차폐를 위한 외주부 식재. 자,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자, 건강, 자, 위락,
자, 이러한 걸 드라이브 코스, 그 다음에 산책, 만남을 위한 전형적인 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무 그늘이 진 산책로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몰이란 무엇이다? 나무 그늘이 진 산책로를 몰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책로와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호수, 그리고 교육적 효과를 위한 수목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그린스워드 안의 특징이다.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번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레드번 도시계획. 자, 요거 라이트 그다음에 스타인이 주장을 하였는데, 자, 이 내용은 한 장 넘기셔야 있습니다.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런 개념이 나오죠. 요거 쿨데삭. 레드번 도시계획에서는 쿨데삭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쿨데삭이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쿨데삭이란 뭐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다른 길. 자, 격자형 도로 체계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자, 격자형 도로 체계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게 되면 도심지가 너무 차로에 의해서 오픈이 되니까 중간에 이렇게 막고 차량을 회차를 시키는 개념. 요게 레드번이 되겠습니다. 자, 레드번 도시계획. 그래서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도로의 유형으로서 차량 동선 끝부분에 차량이 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회차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법. 자, 한마디로 뭐다? 다시 한번 막다른 길을 쿨데삭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미국 조경까지 해서 서양 조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